네, 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죠. 자, 여름철이 되면 의외로 이 다한증 환자 또 겨드랑이나 또 발바닥에서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바로 액취증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한증과 액취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 우리는 근본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질병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정상적인 이 건강의 상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죠. 이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는 크게 이 세포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인체에서도 피부 세포와 이 기관 세포, 안과 밖의 세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크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포의 이 구조 및 기능을 좀 살펴보면 이 세포는 크게 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세포막 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핵이라든지 리보솜, 또 리소솜,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러한 다양한 소기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질병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 세포의 구조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항시 더 연구를 하고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 중에서 세포의 구조, 바로 핵, 세포막, 세포벽, 미토콘드리아 이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또 우리가 단백질을 분비하고 또 이송하고 배설하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리보솜, 리소솜, 골지체 등입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세포의 기능이 중요한데 저는 특히 세포의 기능 중에서도 이 물질 교환과 에너지의 변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이 에너지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가 발생하는 거죠. 이 ATP는 모든 생명 현상을 발휘하는 하나의 열 에너지의 하나의 단위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다한증과 액취증도 하나의 피부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 피부의 구조는 특히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피층, 진피층,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한선, 스웨트 글랜드는 이 피하 지방층에 분포하고 있고 또 한선의 이 관, 스웨트 덕트는 이 표피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땀이 이 표피층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이죠. 자, 피부의 기능입니다. 자, 외부 자극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 특히 저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체온 조절입니다. 피부의 모공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심부 온도의 어떤 항상성을 항시 37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바로 피부의 기능이죠.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합성이라든지 또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한증과 액취증은 이 하나의 질병이죠. 자, 그런데 질병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시작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죠. 이 셀 인저리인데 이 셀 인저리는 바로 세포막의 파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다양한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 또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죠. 뭐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뭐 전해질, 이온들, 중금속, 약물, 환경 여건들, 그리고 특히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음식물의 상태입니다. 음식물의 pH, 점도, 경도, 표면적, 이는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서 세포는 기능 저하에 빠지거나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바로 염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한증과 액취증도 우리는 세포의 손상과 염증 치료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손상, 염증이 바로 질병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병의 시작, 염증의 5대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다한증과 액취증은 이러한 증상이 솔직히 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세포의 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걸 좀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액취증과 다한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죠. 자,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평소에 어떠한 음식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내가 병에 노출이 안 될까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은 평소에 어떤 삶과 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좀 이해하면서 살아야만 질병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3쾌라 그러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바로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대략 체온은 37도가 되겠죠. 그런데 죽게 되면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 차이입니다. 10도 차이에 의해서 생과 사가 구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걸리죠.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생명이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면 한 36.5도가 나오고요. 아무리 뭐 다한증과 액취증이라 해도 저체온증까지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불과 0.7도 차이입니다. 자, 다한증과 액취증에 걸렸더라 해도 이 온도 차이가 0.7도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37도로 태어나겠죠. 자, 그런데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27도가 되는데 10도 떨어지는데 하루밖에 안 걸린 거죠. 나이는 0살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것이고요.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거겠죠.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해보죠. 150, 300, 600살 정도 살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50살 사는 사람은 10도 떨어지는데 150년 걸린 거고요. 600살 살았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0년 걸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의미를 해석도 해보고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그리고 기울기는 서서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 계속 온도가 유지된다면 무엇을 뜻하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생을 뜻하겠죠. 하지만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우리가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라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 장수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내 몸이 다한증과 액취증이 걸리지 않기 위한, 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체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 체온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느 분야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체온이라는 것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산물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체온을 이해하려면 열역학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열역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체 물리학이나 생화학적 관점에서 이 체온을 좀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평소의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 체온 분포를 한번 좀 더 살펴보죠. 자, 우리 인체는 이런 모형도인데 브레인을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체온이라 그러죠. 항시 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항시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입니다. 근데 이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심부 온도 37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셀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발휘한 그 하나의 최종적인 산물이 37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는 우리가 뭐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생물을 배웠지만 생명 유지의 절대적 3대 요소가 바로 햇볕, 온도, 수분이죠. 자, 식물도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고, 우리 모든 생명체도 또 포유동물도 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10분 내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우리가 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수분, 이 영양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소리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밥 속에 에너지원이 있는 거죠. 그 에너지원에 의해서 체온을 발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영양 공급도 결론은 온도,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되겠고, 이 산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포도당 피루부산,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 ATP의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ATP 합성의 최종적인 산물이 또 알고 보면 이 ATP는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자전달계에서의 수소 이온과 산소가 결합되면서 물이 발생하는데, 그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다라면 이 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ATP 또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ATP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심부 온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산소 또한 최종적으로는 이 온도,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햇볕, 온도, 수분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본도 47도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형체도 없지만 37도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언젠가는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겠죠. 하지만 죽기 이전에 우리는 신분도 37도를 항시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평소에 주장하지만 신부온도의 상승과 하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신부온도를 유지를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사망, 죽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7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심부 온도가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 내 몸의 인체에 어떠한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의 상승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먼저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혈관은 수축이 되겠죠. 심부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혈관은 또 상대적으로 확장이 되겠죠. 두 번째, 표면 장력에 약합니다. 자, 온도와 표면 장력은 반비례 관계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더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응력이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변형 중에서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치게 된다. 모공이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인모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모공이 다치게 되면 땀 분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무한증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국소 다한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다한증과 액취증에 있어서 피부 온도가 상승되는 현상들은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약간의 그러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피부 온도가 상승되는 것은 염증입니다. 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고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 색소 침착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에 약합니다. 자,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생기고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다한증과 액취증에 있어서 이러한 증상은 또 없지만 또 다른 질환들을 보면 다양한 이러한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모공이 다치는 현상입니다. 자, 이 모공이 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공이 수축하게 되는데 자, 이 모공이 다칠 때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손발 끝에서부터 다치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자,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자,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인설, 각질, 비듬, 가폐와 같은 조직의 건조성,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니까 열 방출이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됩니다. 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열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지금 다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이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근데 그 이동 루트가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은 아까 표면 장력에 약화를 동반하게 되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바로 조직에 변형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공이 다쳤을 때 어떠한 인체의 열 에너지의 하나의 편중, 편세 현상이 생기게 된다. 바로 그때 염증과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땀 분비의 감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는 이 무한증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다한증과 액취증이기 때문에 이 국소다한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쳐서 땀 분비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땀이 너무나 많습니다. 땀이 자꾸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야, 열 체질이야 라고 하면서 옷을 얇게 입거나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나 이불을 안 덮거나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행위들은 알고 보면은 현재의 땀 분비는 줄어들고 열감은 줄어들겠지만 신분도가 낮아진다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모공이 다치는데 이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쏠리게 되면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열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이 방출이 되는 루트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멍은 이 얼굴 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 다음에 마찰이 많은 곳은 손바닥, 발바닥이거든요. 자, 그럼 그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는 거죠. 자, 열이 많이 쏠리긴 쏠리는데 그쪽에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는 올라갔죠. 자, 거기서 열이 방출이 되겠죠. 자, 내외 온도 차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확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액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땀이 나는 거죠. 자, 이때 나는 땀은 전신으로 골고루 나는 땀이 아니라 국소다한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소다한증은 병적인 땀이죠. 그래서 얼굴,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 발바닥 쪽으로 너무나 땀 분비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다한증으로 나타나는 거고 온도의 상승은 산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산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그 한쪽으로 열이 방출이 되면서 다양한 또 노폐물도 같이 빠져나가는데 그 노폐물의 산화 속도가 빨라지고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분해 속도가 빨라질 때 다양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겨드랑이나 특히 발바닥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액취증이 생긴다. 자, 취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신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 네 가지 현상이 생기죠. 자, 피부 온도가 상승하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모공은 다치고 땀 분비의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땀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국소다한증이 생긴다. 또 액취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다양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삶 속에서 다양한 음식이 들어가고 또 압력, 온도, pH,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 또 약물, 전해질, 중금속,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여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음식물의 특성, 자, pH, 경도, 또 우리가 점성, 표면적,
이런 다양한 음식물의 특징에 의해서 세포는 기능 저하에 빠지게 되거나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세포의 손상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 자, ATP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의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빨리 피부 온도 높여라. 표면 장력은 또 표면 장력은 약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공은 닫아라. 땀 분비는 감소시켜라 라는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명령들이 내 인체 내에서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병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데 이 땀 분비의 감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었다. 바로 그때 다한증과 액취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게 지금 오늘 설명의 주요 핵심입니다. 자, 어느 정도 다한증과 액취증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한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더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